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 이몽진입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진정 국면에 접어들던 코로나19가 대구를 중심으로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도내에서도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과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우려했던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또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토론자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시각각 코로나19의 확진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의사회 대의원의 김주형 의장님 나오셨습니다. 코로나19의 전염성이 그동안 발병했던 기존 감염병들과 비교할 때 어떤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2002년에 발생했던 사스, 즉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과 2012년 우리나라는 2015년에 유행을 했죠. 메르스라고 해가지고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유행했던 두 증후군이 있었는데 그 두 질환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전파력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치사율은 지금 현재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이유는 2019년 12월부터 2012년 1월에 걸친 그 지금 코로나19 질환은 시기적으로 중국의 춘절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설하고 겹쳐 있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대개 통계적으로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80% 이상이 가벼운 질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냥 감기 같은 질환이죠. 그다음 거의 나이가 많은 분들한테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그러한 분들에게 중하게 중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그러한 특징적인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또 소상공인연합회 전라북도 회장이신 고한석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사태가 40일 이상 지속되면서 지역 상인들이 느끼는 참담함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역 내 상공업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도청에서 기관장 회의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정부와 도에 감사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만 해도 분위기가 이대로 끝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다가 대구에서 어떤 무책임한 분 한 분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요. 그때만 해도 또 회의할 때 행사도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소상공인들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그런 분위기에다가 그렇게 갔는데 지금은 국가적인 전체적인 위기라고 봅니다. 굉장히 위기고 코로나도 잡고 경제도 살려야 됩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정부에서 많이 애써 주셔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 소상공인들은 많이 힘들어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북대학교 경제학부 박대식 교수님도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도내 모든 대학들이 개학을 연기했습니다만은 중국 유학생들 입국이 속속 이어지면서 대학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도내 학적을 두고 있는 중국 학생이 약 2,5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기숙사 집단적으로 기숙을 하고 있는 학생이 한 1,400명 정도 되고 자가 숙소를 마련한 학생들이 한 1,1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인천부터 이제 특별 전세 버스를 동원을 시켜가지고 그 기숙사까지 일단 이동을 시켰는데 그리고 이제 검사해서 2주간 격리 수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과도 서로 협조해서 지금 서로 관리 방안을 좀 논의했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것이 과연 기숙사 정도는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또 자가 숙소를 가진 학생들까지 어떻게 통제가 되겠는가에 대한 약간의 의문이 있고 어제도 제가 갔더니 우리
대학에 있는 어떤 학생 한 분이 며칠 전에 중국 학생이 이 휴일에 자기 근처에, 자기 연구실 근처에 있는 그 공간을 쓰고 있는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면 시끄럽게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는데 중국 학생들이 왜 한국 학생보다 굉장히 자유스럽습니다. 리버럴해요. 그렇기 때문에 걔들이 과연 우리 통제를 얼마큼 따라줄지가 하나의 이제 그 통제 그 성과에 대한 관건이 되겠고, 또 하나는 일부는 또 우리 한국의 여건이 중국보다 좀 나쁘다고 하는 판단하는 중국 학생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뭐 군산대 66명, 전북대 34명에서 거의 한 150명 정도가 뭐 학교를 휴학을 하거나 좀 입국을 당분간 좀 보류해달라 그런 의사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협조적으로 통제를 잘하면 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김 부장님. 네. 또 세계적으로도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로 지금 진출하는데 상당히 좀 봉쇄가 되는 이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는데 이게 봉쇄 또는 이제 제한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보십니까? 효과적인 수단이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봉쇄 전략이 제일 먼저 취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 감염원을 찾아서 그 감염원이 옆으로 번지지 않게 막는 것이 첫 번째 전략이기 때문에 각국에서도 오염된 그 환자 그 군이 자기 나라로 그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마 입국 거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고 회장님. 가뜩이나 이제 어려움을 겪어온 지역 상인들에게 이번 고비를 잘 넘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일 텐데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업종이랄까요? 그런 층은 어떤 때라고 보십니까? 현 사태로 국가 전체적으로 난국인데요. 전체 산업이 정지돼 있는 꼭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처음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행사가 중지되는, 전주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지도 않았을 상태에서도 가장 먼저 피해를 봤던 게 여행업 같은 경우는 직격탄을 받았고요. 뭐 행사를 하는 호텔이나 뭐 애식장 이런 곳에 처음부터 직격탄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이 사태가 대구로 이어지면서 뭐 대형, 소형 할 것 없이 모든 전 업종에 피해를 보는 그냥 정지돼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지난주 금요일 날 하루 매출이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큰 가게인데 네. 토요일 날 갔는데 25만 원 매출이 올랐다는 얘기죠. 어제 저녁에 지난주 금요일 날 저녁 얘기죠. 그러면 인건비는 고사하고 전기세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박 교수님. 과거 감염병 사태와 비교했을 때 이번 코로나19 상황에 경제적 타격이 더 크다고 느끼는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걸까요? 항상 뭐 여러 토론에서 나오지만 경제는 그냥 심리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고 우리가 판단하는데, 이게 아까 우리 의장님 말씀처럼 다른 때보다도 이 감염, 확산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더욱더 두려움을 많이 갖고 일부러 그 다중이 모이는 장소를 기피하고 뭐 이런 현상들이 아주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마트라든지 뭐 큰 동선이 긴 여행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뭐 대형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는데, 또 이제 저희들이 그 간접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종의 동네 마트들은 좀 더 오히려 낫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밀집되지 않고 동선이 짧은 데는 그래도 어차피 생필품을 사야 되니까 그쪽은 조금 매출이 오르고 있는 그런 경향이 보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불안감이 이제 심리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불안감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불안감을 좀 씻어주는 뭔가 그런 정책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서 소상공인도 그렇고 그다음에 소비자도 그렇고 좀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언론들이 너무 자극적인 보도를 한다든지, 또 일부 정치인이라는 사회단체가 감정적인 대응을 한다든지, 또는
때로는 뭐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 이런 것들은 누구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인데 그런 걸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이런 걸 주도하고 있는 정치권들이 이런 문제를 특히 이런 문제는 과거에 우리 흑사병 때도 과거에 카톨릭에서 너무 감정적으로 정으로 대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 카톨릭 이 흑사병을 확산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던 것처럼 이런 때는 좀 더 이성적으로 협조해서 일단 그 병을 진정시키고 그 다음에 따질 건 따지고 뭐 해야 되는데 너무 공격 일변도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국민들을 정치가 좀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요즘 정치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데 너무 그 중심이 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소상공인 입장에서 또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박 교수님 얘기하고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거의 짧게 하겠습니다. 사스나 메르스, 뭐 신종플루를 겪어본 국민들의 그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시작됐다고 봅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는 전파력이 워낙 커가지고 그런 불안감이 더 심해지는데요. 전주에서 확진자가 나오기도 전에 전주의 경기가 어려워지는 군산에서 확진자가 처음 생겼을 때 전주가 지금의 확진자가 생긴 것처럼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심리적인 불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한 말씀 드리자면요. 지금 전문가 집단 있는 의사들이 모여있는 카톡방이 있거든요. SNS. 거기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이러한 그 소문들이랄지 뜬 소문들이 많이 지금 퍼다 날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언론계에서는 이러한 뜬 소문 같은 경우는 좀 팩트 체크 같은 것을 좀 해서 바로바로 국민들에게 좀 알려주시는 그러한 현실적인 그런 뉴스랄지 시사 토론 같은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김 의장님, 추가해서요. 중국의 사례에서는 어린이들의 감염이 잘 전해지지 않았었는데 국내에서는 영아와 유아들의 감염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명역 취약계층이겠죠. 이들에 대한 뭐 주의 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아청소년 그룹에서 2명이 발생했습니다. 9세 아이하고 그다음 1년 6개월 된 아이가 지금 발생을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 병원에 알아보니까 그 아이들 2명은 입원해 있는데 너무 잘 놀고 뛰어놀고 그래서 담당 선생님들이 저런 애를 언제까지 잡고 있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한 그 연락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는 면역력은 약합니다. 확실히 약한데 제 생각에는 이런 코로나19에 대해서 접촉하는 그런 기회가 적으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이 그래서 좀 발생률이 낮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현재 뭐 대구에서는 대다수의 확진 환자가 자택에서 별도의 이제 격리 치료까지는 아니지만 격리 상태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갑자기 이제 증세가 악화돼 가고 숨지는 사례도 이제 나왔습니다. 특히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은 노령층에 대한 그런 지원 체계 이것도 좀 확실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뭐랄까 참 안타까운 그런 그 사건이 발생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 사건입니다. 기존에 이러한 그 전염병이 창궐하지 않을 때는 충분히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병들은 충분히 지역사회에서 커버가 됐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병실이 남는달지 그런 현실이었는데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폭발적으로 환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수용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발표한 그 74세인가 그 노인분은 확진을 받았는데 병실이 없어서 집에서 대기하다가 병원으로 옮기면서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제 생각에는 확진은 됐지만 질병 그 정도가 심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 제가 초기에 말씀하셨듯이 80% 이상이 가벼운 감기 증상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미리미리 분리를 해서
집에서 자가격리를 한달지 그러한 방향을 해왔고, 중증으로 심한 그 호흡, 기계 호흡을 해야 한달지 산소 호흡을 해야 하는 그러한 중증 질환은 음압병동이 있는 그 큰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그다음 그렇지 않고 증상이 심하지 않는 병동은 그냥 격리병동에서 치료를 하는 그러한 정책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각자 마스크를 착용하는데 또는 이용하는데 조금 유의할 사항이 있으면 뭐 네, 최근에 이제 그 마스크 때문에 말이 많고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그 종류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최고 많이 쓰는 것들이 이 KF94 마스크인데, 이것을 그 개봉을 하면은 이런 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KF 수치는 코리안 필터라고 그래가지고 그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94%까지 여기서 걸러지는 그 표시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94 이상은 전문가 집단에서 쓰는 것을 권하고요. KF80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비전문가들, 우리 일반 사람들이 사용을 해서 하면은 충분히 그 보호 능력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가 요즘 이렇게 품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면 마스크인데, 이 면 마스크는 쉽게 말하면 겨울에 우리가 보온을 하려고 쓰는 거죠. 방안요. 네. 근데 이것은 면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시 세탁을 해서 말려서 쓸 수는 있죠. 그렇지만은 이 KF94 정도의 그러한 그 보호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최근에 그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 19에 대해서는 비말 감염을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도 어느 정도 보호 능력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회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세탁해서 사용할 수가 없고, 만약 오늘 하루 썼으면은 버리는 걸로 돼 있고요. 이 마스크에서는 이 바깥에 노출된 부위에서 그 병균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아주기 때문에 벗을 때에도 가능하면 이 바깥쪽이 손이 안 가게 벗고, 그 다음에 버릴 때도 이렇게 뒤집어서 노출이 안 되게끔 해가지고 싸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겠습니다. 네. 일반적인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은 얼마나 되는 걸 볼 수 있겠습니까? 바이러스 생존 기간은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온도랄지 그다음에 습도 이런 것에 대해 달라지는데, 긴 것은 7일까지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메르스 때 그 캐나다에서 그 실험을 한 건데, 제일 긴 것은 7일까지도 돼 있고요. 보통 스테인레스, 나무 이런 것들이 조금 오래 갑니다. 한 이틀 정도, 48시간 정도 가고, 대부분은 옷이랄지 공기랄지 이런 것들은 수분 내에 되게 사멸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박 교수님, 네, 불안감이 이렇게 커지면서 최근 방역 당국이 확진 환자의 동선을 이제 공개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개인정보 노출이라든지 인권 침해라든지 논란도 있습니다. 그런 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번에 전두신의 어떤 젊은 분이 그 동선이 늘어나가지고 아주 뭐 구체적으로 어느 뭐 가게까지 다 나와 있고 사람 신상까지 다 소개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뭐 개인 정보뿐이 아니라 인권 침해 문제도 있었고, 우리 특히 한국이 이제 그런 일이 IT 산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 뭐 추적 해석 이런 거 아주 또 전문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마 우리 인륜적으로 볼 때도 적당한 일이 아니고, 그래서 이 개인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절대 금기시해야 되고, 다만 동선의 큰 흐름을 구체적으로 가게를 적시하기보다는 그건 전문가 집단이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뭐 방역을 한다든지 소독을 한다든지 해서 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가게를 특정을 해버리면 그 가게는 이제 상당한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동선을 그냥 아웃라인만 제시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인구가 좀 밀집의 정도가 좀 낮아질 거고, 그래서 그럼 동선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다, 어떻게 방역을 했고 어떻게 소독을 했고 해서 현재 어떤 검사해보니 검체를 조사해보니 뭐 예컨대 안정 상태에 있다든지, 그래서 국민들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 회장님께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동선 공개 문제가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한다면 수시로 울리는 이 안전 안내 문자가 이 불안감을 더 키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동선이 공개되면 그 집만 피하면 되는데 그 동네 전체가 인적이 끊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그 마을에서 동네에서 한 집이 나오면 그 동네 전체 상권이 피해를 보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네,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 간의 물리적인 거리도 또 물동량, 물적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점차 짧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제 감염병은 언제든지 뭐 더 반복돼서 생길 것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로 계기로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김 부장님, 감염병 확진자의 경우 음압병실에서 치료를 받지 않겠습니까? 네. 음압병실 어떤 시설이고 또 도내에서는 어느 정도나 이제 구비가 되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 공기 흐름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농도가 좀 기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이 자연 현상인 그것을 이용한 것인데요. 지금 자연 상태에서는 바퀴나 그다음 병실이나 똑같이 기압이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문을 열고 닫고 그럴 때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공기가 교환이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기계적으로 그 병실 안을 기압을 낮춥니다. 그러면 밖에서 안으로만 들어오지 안에서 밖으로는 못 나가죠. 이게 오염된 지금 환자가 있는 그런 그 병실 기압을 기계로 낮추면은 기압이 전체적으로 낮아서 공기 흐름이 밖에서 안으로만 들어온다. 그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기압을 낮추려면 그만큼 공기를 또 빼내야 되거든요. 저 병실을. 그래서 그 병실에 있는 그럼 공기를, 오염된 공기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기계에서 그 기계에 장착된 필터가 있습니다. 굉장히, 성능이 좋은 헤파라고 하는데 그 필터를 이용해가지고 거기에 걸러낸 막힌 그 병균이나 오염된 물질 같은 것들은 자연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없애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되는 것이 음압병동이고요. 그다음에 음압병동은 그렇게 이런처럼 코로나19처럼 이렇게 폭발적으로 환자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지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코스트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라북도에 현재 20병실에 23베드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경북, 대구 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데 보면은 대구가 33병실에 54베드가 있고요. 경북이 32병실에 34베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전라북도에는 20병실에 23베드가 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더니 병실은 755병실이 있고 그다음 베드 수는 1027베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12월 말 현재의 통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에서는 좀 더 증가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대구, 경북 환자들이 전라북도 와서 이송돼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시간이 지난다고 보면은 음압병실이라든지 전문적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실이 부족할 텐데 이러한 사태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전라북도에서도 공공의료기관인 남원의료원, 그다음 군산의료원, 임실의료원을 현재 제가 알기로는 오늘까지 100% 비우는 걸로 통보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합쳐보면 260병실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 지금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직은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 정도 베드 수로는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이제 경북 대구가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 확진된 그런 환자들을 전체적으로 수용을 못하니까 뭐 경기도에 요청을 했거나 또 며칠 전에 우리 전라북도 의회에서 그 환자를 받자 그런 결의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반대할 의견은 없지만 그래도
오염 지역이 잘못되면 또 그런 환자들 때문에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히 그래야 할 필요는 있고요. 제 생각에는 아주 중증 치료가 요하는 그런 환자들을 선택해서 음압병실이 충분히 갖춰진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한 그런 음압병실이 있는 쪽으로 이송을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박 교수님, 네. 중국 우한시 이제 코로나19의 발원자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서 사망자가 2,000명을 훨씬 넘고 있는데 그 중국 정부 당국의 이제 늦장 대처라든지 제때 이제 환자에 대한 치료가 없어서 이렇게 피해가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 사례에서 우리가 조금 배워야 할 점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이 그 코로나19에 관해서는 이게 새롭게 진화된 새로운 바이러스입니다. 과거에 이제 모체가 있었지만 이게 진화한 거라 이 과거에 경험이 없었던 새로운 바이러스라 어떤 나라가 그런 병에 노출이 돼도 초기에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진단 시약도 없지, 치료제도 더 없지. 더구나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치료제가 없는 거라 당황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은 막 비슷한 것이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보건 인생 환경, 여러분들 중국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지역들이 보건 인생 환경이 굉장히 저열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의료의 전문성도 우리보다 많이 떨어지죠. 우리 대한민국은 의료의 전문성이 특히 수술 분야나 이제 내과 감염 분야는 거의 탑 수준에 이르고 있는 그런 의료 높은 수준에 있는 대처도 상당히 잘하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분야, 생물학이라든가 약학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분야에 보조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의 분야도 우리가 훨씬 더 월등하고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합리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식생활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식생활도 그네들은 정말 모든 걸 비행기 발통 위에는 다 먹는다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을 음식화시키고 특히 박쥐라든가 이런 까지도 많이 먹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감염원이 우리가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관리를 잘하면 사실 중국보다는 훨씬 더 관리를 잘하고 또 이런 어려움부터 벗어날 수 있겠다. 다만 그네들이 또 임상 경험이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네들의 경험을 우리가 전수받아서 참고로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여러 가지 협조체제도 갖추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전국적으로도 감염내과 전문의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 대구직을 지원할 의료진을 모집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감염병이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의료진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감염 전문의가 부족하다는 것은 현재 상황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다만 감염병 전문의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는 처음 말씀드렸듯이 중증 환자인데 그런 환자는 아주 드뭅니다. 대부분의 일반 내과 선생님이나 또 어린이 같은 경우는 이제 소아청소년과 또는 가정의학과 이런 선생님들로 대부분 환자들은 80% 이상 환자들은 치료가 충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염내과 전문의 숫자의 증가랄지 이런 것들은 조금 성급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최근에 젊은 의사들이 이제 과를 선택할 때 편하고 또 좀 수입이 좀 많고 자기 시간이 많은 그러한 그 과를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필수 의료과인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이러한 것들에 전공하는 젊은 의사들이 굉장히 지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정책적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나서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고요. 현재 그 눈앞에 닥친 그 코로나19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감염병 전문의가 적지만 그들의 손이 필요한 그 환자 수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상황과 또 해결 대책 그리고 감염병 피해 예방을 위한 근본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해봤습니다. 끝으로 못다 하신 말씀이나 더 추가 내지는 강조하고 싶을 말씀이 있으면은 토론자들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고 회장님. 제 표현이
방송에서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라 우리 소상공인들은 코로나로 죽기 전에 사업이 망해서 죽을 형편입니다.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 우리 대출을 하고 있지만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신용보증재단의 하나 창구로 제한되다 보니까 새벽에 가서 오후 늦게 나오는 접수하는데도 그 정도 이렇게 밀려 있다 보니까 창구를 좀 다변화 좀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건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경영 다변화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경영 다변화의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서 좀 읽어보시고 우리 모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를 믿고 차분하게 대처해 주시고 건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 부장님. 네. 2019년도, 2020년도 지금 미국 CDC 질병통제관리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은요, 독감 환자가 현재 미국에 2,600만 명이 걸렸답니다. 2,600만 명이 걸리고 그 중에서 25만 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 현재 사망한 환자가 14,000명이랍니다. 지금 보면 이 숫자만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에 비해서 코로나19는 그렇게 심한 질환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병원에 최근에 이제 제 병원에 내원한 환자 예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밖에서 저희 지금 직원들이 물어봅니다. 혹시 동남아 지역이나 중국 같은 데 다녀온 적이 있느냐, 아니면 대구 경북에 다녀온 적이 있느냐, 감염자하고 접촉한 적이 없느냐, 그렇게 물어보는데 이 환자의 경우는 부모가 나는 그런 적 없다.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들여보내서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하고 다시 물어봤답니다. 혹시 이런 적이 있냐 그랬더니 사실은 부모님이 대구에 사시는데 너무 불안해서 모셔다가 지금 전주에서 같이 살고 있답니다. 물론 그분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회를 놓침으로 인해서 또 지역사회에서 폭발적으로 감염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진실적인 얘기를 좀 해주셔서 서로 오해가 없고 또 혼돈이 되지 않도록 꼭 이러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 교수님. 뭐 비슷한 궤도의 말씀인데 일단 병에서나 또는 사회적인 어떤 경제 문제에서나 서로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군산 사례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 의장님도 지금 어떤 내원한 환자의 사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서로 간에 정보를 서로 교환을 제대로 해야 서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대처도 빨리 할 수 있고 뭐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상공인 지금도 잘 되는 부분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솔직하게 해서 어느 정도 좀 재정이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로 효율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도움 주고 좀 적게 줄 수 있으면 적게 주고 그래서 전체가 좀 같이 위기도 극복하고 경제적 위기도 좀 잘 살펴서 경제를 회생시키는 그런 기회를 서로 모아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와 자치단체는 물론 개개인의 협조도 무척 중요한 시기입니다. 과도한 불안보다는 철저한 개인위생관리와 같은 현실적인 대응책으로 피해를 줄이고 이번 사태를 잘 극복해서 우리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주신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